강하리는 고요한 아침 서울의 회색 하늘 아래 손에 차가운 커피 한 잔을 쥐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건너편의 양로원 건물에 머물러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자라난 곳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집이었다. 양로원은 최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후원이 끊기고 운영비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단호한 거절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랑루원의 원장이 조심스레 내민 서류 하나. 그것은 결혼 계약서였다. 하리나, 이 결혼만 성사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여긴 문 닫지 않아도 돼. 계약 상대는 장민우, 제2그룹 후계자. 재기 3위의 거대 기업, 차가운 재벌 2세. 하리는 그 이름을 TV 뉴스에서 본 적이 있을 뿐,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처음으로 그를 만났다. 식장은 화려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 상류층 인사들의 냉정한 미소. 그러나 신랑은 하린을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이 결혼,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나. 그냥 조용히 지내. 내 삶에 끼어들지 마. 그의 첫 마디는 경고처럼 들렸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랑노원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신혼집은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이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 어디에도 하린의 자리는 없었다. 방 안에 가구 하나, 액자 하나, 모두 다른 사람의 취향이었다. 그녀가 요청한 건 단 하나, 창가에 작은 책상 하나를 놓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장민우는 아침마다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그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에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부정한 건 시어머니 유선아였다. 랑로원 출신. 말도 안 돼. 하류층이 어떻게 우리 장가에 발을 들여. 식사 자리는 매일 지옥 같았다. 유선아는 하린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하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하린이 말을 걸면 그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녀보다 못한 대우.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았다. 그녀는 따뜻한 말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민우의 옛 연인 오혜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왔다.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 출중한 배경,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 혜진은 종종 저택에 초대받았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혜진은 마치 집주인처럼 행동했고 하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구경꾼 같았다. 민우 씨, 그때 기억나요? 우리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혜진의 목소리는 하린의 마음속 어디를 찌르는 듯 아팠다. 민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린은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하린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고요한 슬픔과 익숙한 체념이 공존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야. 하지만 나는 여기에 갇히기로 선택했어. 내 선택이니까 건뎌야 해. 하지만 그 견딤에도 한계는 있었다. 어느 날 유선화는 하린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번 자선 만찬에 따라오지 마. 사람들이 장가의 품격이 떨어졌다고 할 거야. 창피하지도 않니? 하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내면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민우는 술에 취해 늦은 밤 돌아왔다. 하린은 조심스럽게 그를 방으로 데려다 주려다 그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하린, 넌 혜진이처럼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바라보며 하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지? 아내인가? 손님인가? 아니면 단지 계약서 한 장 속 이름일 뿐인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고 느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못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리는 아직 모른다. 이 어두운 터널 끝에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혼 후 몇 달이 흘러도 강아린의 일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장민우는 여전히 차갑고 시어머니 유선화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저택의 직원들조차 할인에게 함부로 대했다. 주인의 태도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간 결과였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몸이 이상하게 피곤했고 이유 없이 어지러움이 반복되었다. 병원에 들렀을 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왔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하리는 의료용 침대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기쁨이라기보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가까웠다. 그토록 차가운 결혼 속에서 찾아온 새 생명. 그녀는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괜찮을까? 이 아이 지켜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민우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바쁜 일정으로 저택을 떠나고 없었다.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혼자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유선원은 정기 건강 검진 보고서를 통해 할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돼. 내가 감히 우리 장가의 상속자를 낳겠다고. 할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입 다물어라. 내가 어떤 출신인지 알기나 해. 너 같은 아이가 낳는다고 해서 장씨 피가 되진 않아. 그날 저녁, 유선원은 저택 전체의 임신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민우조차 알리지 않았다. 할인의 존재는 더욱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다. 그 와중에 오혜진의 방문은 더 잦아졌다. 그녀는 마치 집주인이라도 되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어느 날 할인은 계단 청소를 하다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어머니, 민우 씨가 요즘 우울해 보여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유선아가 답했다. 내가 와줘서 다행이다. 그 아이는 너랑 있어라 안정돼. 괜히 할인 같은 애가 곁에 있어 봤자 도움될 게 없다. 할인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줬다. 명백한 모욕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더 큰 형태로 다가왔다. 어느 오후 할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몸 상태가 예민해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다.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의 팔을 툭 치듯 밀쳤다. 순간 균형을 잃고 몸이 앞으로 쏠렸다. 할인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굴렀다. 모든 것이 흔들렸고 차갑고 단단한 계단 모서리가 온몸을 때렸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배를 감싸려는 손의 절박함이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 위였다. 의사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뱃속이 텅 빈 느낌.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 눈물은 흘러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유선아와 오혜진이 들어왔다. 민우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인 씨, 정말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니. 조심했어라죠. 임신한 몸이라면 더더욱요. 그 말은 할인에게 칼보다 더 깊게 박혔다.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당신이 밀었잖아요. 순간 혜진의 얼굴에 스치는 얄미운 미묘한 미소. 곧장 무표정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유선아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는 내가 넘어져 놓고 우리 혜진이를 끌어들이지 마라. 그 한마디는 할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병실에 앉아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어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버텼던 걸까? 새벽이 될 무렵 하리는 결심했다. 더는 이 지옥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재가 지워진 이 집에서 살아남는 건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웠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그녀는 곧장 저택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물건을 간단히 정리한 뒤 단 한 장의 종이만 남겼다. 그것은 사직서도 유서도 아닌 짧은 메모였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장가의 누구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 사라짐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3년 뒤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강아린이 돌아와 그들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겐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강아린에겐 재탄생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날, 그녀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입양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운명 같은 진실이 그녀 앞에 드러났다. 강아리는 박재민 회장의 친딸이었다. 미래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박재민. 20여 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 사람.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서 울었다. 하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하리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묵은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3년 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호텔, 대한민국 재계 비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고위 경영인들의 행사장. 이곳의 모습을 드러낸 강아리는 더 이상 억눌린 그림자가 아니었다. 은은한 광택의 실크 드레스, 짙은 레드 립스틱,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그녀의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호했고 그 눈빛에는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포럼장 입구에서 장민우와 유선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장민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확연한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의심했다. 하린. 유선아는 입가에 미세한 경련을 느끼며 속삭였다. 저 여자가 어떻게... 하지만 하리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일 뿐 아무 감정도 담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날 밤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기 직전 하리는 무대 위에 올랐다. 미래그룹의 공동 CEO로서 그녀는 당당히 연단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그룹의 공동대표이사 강아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런 회장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강아린이라는 이름과 미래그룹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의 얼굴. 조합이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수많은 고통과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를 짓밟은 이들 앞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목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원설이 끝난 뒤 그녀는 하멍하멍 인사하며 테이블을 돌았다. 유선아와 혜진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다랐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하리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혜진 씨도. 유선아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혜진 씨도 여전하시네요. 그 짧은 인사는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며칠 뒤 장가에서 럴릿 자선 만찬이 열렸다.
미래그룹 역시 공식 초청을 받았고 하리는 참석을 결정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날 밤 행사장이 조용해진 순간 하리는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단단했고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려 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짓 하나로 뒤편의 스크린을 켰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3년 전 저택의 계단 CCTV 영상. 누군가 뒤에서 하린의 팔을 치는 모습. 오혜진이었다. 선명한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술렁였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혜진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합성일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화면 속 진실은 너무도 명확했다. 하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유선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날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아기를 잃은 저보다 혜진 씨의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셨죠. 유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그녀의 권위가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그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기에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대를 내려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지만 그녀는 똑바로 걸었다. 고개 숙이지 않았고 미소 짓지 않았다. 장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의 하리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물렀던 그 조용한 여자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장민우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은 꺼진 지 오래였고 그의 눈은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한 채 멍하니 떠 있었다. 종일 걸려온 전화, 이메일, 보도자료, 모두가 한 사람, 강아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가 진짜 미래그룹의 후계자였대. 3년 전 그렇게 사라진 이유가 있었구나. 그 영상 봤어. 오혜진이 밀었잖아. 장가, 망신 제대로 당했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처음으로 하린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가 살던 작은 방 그대로였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묵은 책들, 서랍에 들어있던 아이의 초음파 사진 한 장.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다. 사진 속엔 작디작은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뒷면엔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너는 내 모든 희망이었어. 민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남자답게 크라는 교육 속에서 자라온 그가 지금은 서랍 앞에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하리는 자신이 지킨 적 없던 존재였다. 그녀가 외롭다 말했을 때 그는 외면했고 그녀가 울고 있었을 때 그는 듣지 않았으며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어머니 유선아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혜진은 집 밖으로 나간 지 오래였고 언론은 연일 장가의 몰락을 보도하고 있었다. 민우야, 너 얘 아무 말도 안 하니? 너까지 침묵하면 우리가 끝이야. 그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얘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하린이에 대해. 얘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어요. 유선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 낮은 곳에서 온 아이였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장가의 품이야. 그녀가 우리 이름에 어울렸다고 생각해.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야 했던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족이었으니까. 그 순간 유선아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할인의 이름을 검색했다. 인터뷰 영상, 발표 자료, 그녀가 출연한 강연의 영상까지 모두 찾아봤다. 킥익술 강연 영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고, 제 감정은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독한 일인지. 그는 멈춰있는 함원 속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성숙해진 그녀의 눈빛, 담담한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작고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미리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만날 거란 확신도 없었다. 미래그룹 본사 로비, 아침 8시. 그는 양복도 입지 않은 채 어색한 캐주얼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시간 후 그녀가 나타났다. 하리는 그를 보자마자 멈춰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시간 줄 수 있어요. 하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 앉은 두 사람.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커피잔을 돌렸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다. 늦은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건 느껴져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당신이 울고 있었을 때 나는 애 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모른 척했을까? 매일 밤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아요. 그저 후회뿐이에요. 하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린 그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돌아오라는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 그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직접 전하고 싶어서. 하리는 그 편지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걸어 나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결코 다시 따라갈 수 없는 거리감과 함께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야 마침내 그녀를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강하리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올랐다. 서울 강연 포럼, 존재의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 무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거쳐간 자리였지만 오늘의 강연자는 단연 화제였다. 강하린, 미래그룹 공동대표, 전 장가의 며느리, 그리고 스스로 삶을 다시 써내려간 사람. 청중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하리는 단정하게 머리를 넘기고 마이크 앞에 섰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 아름답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저는 몇 년 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결혼 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내였고 며느리였지만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제 감정은 무시당했으며 제 존재는 단지 장식품에 불과했어요. 청중은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다. 가장 잔인했던 건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잘하면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이를 잃었고 나 자신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었다. 그 후 저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진다는 건 물리적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의 과거를 끊고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강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엔 그녀의 유년 시절 사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순서대로 떠올랐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내 아픔도, 상처도, 과거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멋멋 청중의 눈엔 눈물이 고렸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잃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아리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다. 길이 박수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 무렵 행사장 맨 뒤쪽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장민우. 그는 말없이 무대를 바라봤고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 길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우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속에 담담한 문장을 남겼다. 하리나,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매일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모든 것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따뜻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였고 나는 당신의 감옥이었음을. 그 편지를 하리는 받았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바다를 보러 갔다. 조용한 동해의 해변,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알았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누구보다 강한 선택이라는 걸. 하리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존중 없이 살 수는 없다.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며 나의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길을 걸었다. 그 길끝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